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 3월 정상 개교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호남 출신 수도권 유권자들의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최중증 성인 발달 장애인들의 돌봄과 주거, 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주 융합 돌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아자동차 채용을 미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부쩍 호남을 자주 방문하고는 있지만 진정성이 있는 건지 의구심을 샀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반년 만에 다시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참배 행렬에는 호남을 제2의 지역구로 배정받은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대거 동참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부산을 지원하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광주를 찾은 김 위원장은 호남 민심을 얻는 일이 이번 선거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내일이면 선거가 시작이 되고 8월 7일 날 선거가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거가 끝나기 전에 한번 다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5.18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 국회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5.18 법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게 내가 특별하게 굳이 얘기할 사항은 없어요. 김 위원장은 5.18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이용섭 광주시장과 지역 현안에 대해 비공개 회동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가는 곳마다 환대보다는 비판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대학생 진보연합은 5.18 망언을 한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을 거라면 5월 영령을 만날 자격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마음 없으면 그냥 오지 마십시오. 왜 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만듭니까? 호남 민심이 그렇게 없고 싶습니까?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 지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아시아문화원 고용승계가 고용특혜라고 주장한 국민의힘을 규탄했습니다. 광주전남 현안 사업과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방문은 진정성 없는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샀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대학 설립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국회는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에너지공대 특별법을 국회의원 149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법안이 수차례 고비를 넘긴 끝에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시행령 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학교법인 한전공대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가능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고 5월에 캠퍼스 착공과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 등 대학 개교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20대 모임을 중심으로 동전 노래방 등을 통해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2일 전남 907번 확진자가 다녀간 광주 동구 동전 노래방 방문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확진자가 100여 명이 참석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신도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존 확진자 관련 2명, 멕시코에서 입국한 1명 등 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지만 낮 동안에는 따뜻한 봄볕이 가득 쏟아지겠고요. 봄바람도 불어들면서 날이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날씨는 때이른 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특히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8도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맑은
얇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하면서 공기도 깨끗한 상태인데요. 다만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오늘 오전까지 강이나 호수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200m 안팎으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성인이 된 발달 장애인들은 돌봄 시설이 마땅치 않아 가족들이 전적으로 돌봐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도 큰 고통을 받아왔는데요. 이들을 위한 돌봄 융합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50대 여성과 발달 장애를 가진 20대 아들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 큰 아들을 돌보는 말 못할 고통 속에서도 엄마는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 노력했지만 성인이 된 아들을 돌봐줄 보호센터를 찾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성인이 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일은 체계적 돌봄 체계가 갖춰진 아동이나 학생 때와 달리 맡아줄 시설이 마땅치 않아 훨씬 더 힘듭니다. 이런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 돌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낮 시간대 돌봄 인력을 1:2 수준으로 제공하고 별도 주택을 마련해 야간에도 전문 인력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맡아 돌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점점 나이 들어가는 부모가 감당해내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사회가 관심을 가졌고 정부가 관심을 갖고 24시간 동안을 돌볼 수 있도록. 최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아들을 집에서 돌봐야 했던 보호자는 안심하고 아들을 맡길 수 있게 된 점이 무엇보다도 좋습니다. 좀 행동 치료가 되고 그러면은 호전되지 않을까 그래도 다행스러운 마음이라 좀 상당히 가슴에 벅차오는 감정이. 지난해 모자의 비극 이후 서비스의 확대를 요구해왔던 장애인 부모들은 감격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참으로 오랫동안 살려달라고 더 이상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고 목 놓아 또 목 놓아 호소하며 외쳐댔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100명 수준인 돌봄센터 서비스를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전체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문제가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다수의 대기업 하청업체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규직 인정을 받은 국내 1호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 씨. 지난 2011년 대법원이 불법 파견을 인정해 최 씨는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이후 전국 현대차 공장에서는 정규직 전환 조치가 잇따랐습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이번 정규직 전환 투쟁에 강경한 입장을 내보인 건 자동차 공정에서의 선례를 제철 공정으로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현대제철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다면 대기업 하청업체 전반으로 투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미 지난 2011년부터 6차례에 걸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2심 승소 판결을 받아냈던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현대제철처럼 노동청의 행정명령까지 받아내기 위해 진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현대제철처럼 불법 파견 2심까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행정명령과 관련돼 있는 고소나 진정 이런 것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총파업에서 이번 현대제철 정규직화의 사례를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제철 공정 노동자들의 정규직 인정은 시간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공정의 구조 자체가 일관 공정으로서 선후 관계와 그다음에 연속성이 충분히 유사하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불법 파견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시정명령은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그러나 노조 측은 현대제철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노동청에 기간 연장을 요청하며 시간을 끌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선 현대자동차 사례의 경우에도 현대그룹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야 정규직 직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마지막 관문인 대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입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하나의 단일한 사건을 놓고서 재판에 대법원에 계류돼 있으면서 판단을 안 내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고 빨리 판단을 내려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아직 현대제철이 요구한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한을 연장해준다 해도 최종적으로 현대제철이 행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기아자동차 취업을 미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2019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구직자 600여 명으로부터 취업보증금 명목으로 1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5,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취업난 속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점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 목사 등 3명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구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지난해 3월 최영호 예비후보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수십 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남구의회 A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경선 당시 광주 동남갑 당선인인 윤영덕 의원을 지지해왔으며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특례 사업의 내용을 재조정하는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6월 승인된 최초 사업 계획안을 토대로 하되 고분양가 논란 때문에 재조정이 시작된 만큼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조정협의회가 첫 회의에서 확인한 방침은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세대수를 늘리고 비공원 시설을 늘리는 식으로 광주시는 사업자와 사업계획을 4차례 수정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4차 변경안에는 80평대 아파트 안이 등장했고 사업자의 수익으로 직결되는 비공원 시설 면적은 8.17%까지 상승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해 6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된 최초 사업계획안에서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최초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비공원 면적은 지금보다 0.32%가 적고 세대수도 600여 세대 적어지는 한편 용적률도 200%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출발해 당초 사업자 측이 제시한 1,938만 원의 분양가도 이보다 낮춰서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46만 원에서 1,900만 원대로 내려왔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번 사업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시는 분양가를 더 조정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견으로. 한편 회의장에는 사업자 측 특수목적법인의 한 주주인 한양 측 관계자들이 회의 참여를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본 협의회에서 우리 회사가 지난 2월 9일 날 제출했던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반드시 의제로 삼아서 논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협의회는 당초 3.3제곱미터당 1,600만 원대로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한양 측 주장을 의제에 올리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내부 갈등 중인 사업자 측 특수목적법인의 조율을 거친 다음 협의회에 참석시켜 한양 측 주장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11개 택지개발지구가 대상인데요. 조사 결과는 오는 6월 말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 토지관리과, 세정과 등 5개 부서로 공직자 토지 투기 특별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도번청 소속 공무원과 전남개발공사 임직원 등 2,500여 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전남에서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되거나 완료된 곳은 모두 68개 지구. 이 가운데 목포 임성지구, 영암 교동지구, 순천 복성, 풍덕, 왕지 2지구, 여수 중림 1지구 등 11개 지구가 조사 대상입니다. 공소시효 7년의 현행법에 근거해 문제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한 곳만 포함된 겁니다. 공직자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은 뒤 사업이 본격화하기 3년 이전 시점부터 토지 거래 내역, 취득세, 과세 내역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투기 의혹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조금 객관적으로 좀 엄밀하게 검증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걸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특별조사단은 일단 이달 말까지 조사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했던 공직자들의 자진 신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특히 토지 지분을 쪼개거나 공동으로 매입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퇴직자, 가족 등의 차명 투기 의혹 등 수사가 필요할 경우 전남경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팀과 공조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22개 시군 공직자와 시장, 군수, 지방의원 등 개발 정보 접근이 가능한 선출직 공직자까지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군 공직자는 각 시군청에 권고만 된 상태인데다 선출직들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같은 개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지방의원들 그리고 시군의 자치단체장들 이런 선출직 공직자들 역시 조사에 포함이 돼야 된다. 특별조사단은 6월 말까지 공직자 토지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 지역 단체장과 광역의원 중에 임미란 시의원의 재산이 80억 원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공개에 따르면 임 시의원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35억 5천만 원 늘어난 82억 8,100만 원으로 신고됐습니다. 이는 증권재산의 가치 상승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지난해보다 1억 600만 원 늘어난 11억 700만 원을 신고했고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9억 5,1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구청장 중에서는 문인 북구청장이 17억 5,600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 단체장과 광역의원 중에는 명현관 해남군수 재산 신고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공개된 관보에 따르면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난해보다 18억 원 증가한 78억 3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뒤이어 이상익 한평군수가 62억 8천만 원, 김종식 목포시장이 47억 원, 강인규 나주시장이 28억 원 등이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보다 5억 원 줄어든 14억 9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한국섬진흥원 유치의 꿈을 목포시에 양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박 군수의 통큰 양보로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입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한국섬진흥원 유치 공모에 뛰어든 자치단체는 모두 9곳입니다.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 전북 군산시, 경남 통영시와 남해군, 충남 보령시와 홍성군, 인천 직할시 중구와 옹진군입니다. 전국적으로 치열한 경합이 진행되면서 전남은 목포시와 신안군의 개별 유치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목포시는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접근성과 정주 여건이 좋은 반면 부속 도서가 미미하고 신안군은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 지역이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두고 경쟁하면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는 경남 통영시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전라남도와 목포 신안 시민단체들은 양 시군에 협력을 요청했고 박우량 신안 군수가 고심 끝에 화답했습니다. 대한민국 섬 정책 1번지 신안군은 국립한국섬진흥원 유치의 꿈을 목포시에 양보하고자 합니다.
신안군의 전격적인 양보로 한국섬진흥원 목포시 유치에 일단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가기념일 섬의 날 제정과 섬진흥원 설립 논의의 발단이 신안군과 목포시였고 유치 공모 지역도 목포시로 단일화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결정이 앞으로 선안권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공동 상생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목포시는 전라남도와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과 한국섬진흥원 공동 유치 선언을 추진하는 등 신안군의 양보를 계기로 유치 열기를 고조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섬진흥원은 현장 실사와 제안서 설명,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안에 설립 지역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제13회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시 준비가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김선정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40여 개 나라 작가들이 200여 점의 작품을 차질 없이 준비했다며 주제 전시와 5.18 기념 전시 등 다양한 전시가 광주를 문화예술의 플랫폼으로 확장시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비엔날레는 코로나19 때문에 관람객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예술감독이 직접 작품을 해설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공개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은 광주 복지를 표방하며 민간과 행정, 의회가 함께 지역의 복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제2기 복지협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협의회는 노인과 장애인, 출산 보육 등 8개 분과를 중심으로 보편적인 복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기로 했고 복지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을 기존의 24명에서 94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광주 서구가 쿠데타에 맞서고 있는 미얀마 민중을 돕기 위해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서구는 시민 성금 518만 원과 서구청 직원들이 모은 518만 원 등 총 1,600여만 원을 모아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미얀마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정신을 담기 위해 518만 원씩 모금한 서구는 광주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미얀마와 연대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후원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지만 낮 동안은 따뜻한 봄볕이 가득 쏟아지겠고요. 봄바람도 불어들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요즘 날이 정말 포근한데요. 때이른 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8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하늘은 맑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한 상태인데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유입된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도 강이나 호수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200m 안팎 보일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6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영상 20도를 웃돌면서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17도로 예상되고요. 해남의 낮 기온 2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구례에서는 한낮 기온 23도 안팎으로 일교차는 20도가량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합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무려 25도 안팎까지 치솟겠고요. 주말 동안 비가 내리면서 높게 치솟았던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